예,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오현석이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첫날부터 계속 쭉 있어봤는데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정말 열정에 정말 놀랍고 매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 아이템들, 첫째 날은 CNN과 같은 그냥 기초적인 알고리즘, 그 다음 explainable AI, 그리고 둘째 날에는 데이터 부족이라든지 데이터의 약간 그 향상을 위해서, 학습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오전에 배우셨고, 그 다음 오후에는 핀이라든지 또는 오퍼레이터라든지 이런 피직스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오전에는 랭귀지 몰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첫째 날과 둘째 날 오전에 했던 그 핀을 제외한 피직스가 가미되지 않은 그러한 퓨어리 데이터 드리븐 기법들을 활용한 연구들에 대해서 오늘 한 3가지 정도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총 3가지 연구 사례가 있고요. 첫 번째는 해양 플랜트, 우리가 이런 그 선박이라든지 또는 그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그 시스템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다 회전체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회전체들은 보통 20년, 30년 동안 가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큰 선박,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호주 근처의 바닷가에 운항을 하다가 그 엔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 있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선박을 호주 근처에 있는 그 부두까지 또는 그 정비 시설 있는 데까지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걸 끌고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십만 톤 하잖아요. 그런 선박이. 그래서 그걸 결국에는 끌고 오지 못하고 폐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박 추진 시스템에 대한 그러한 건전성,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건설기계. 건설기계라고 하면 여기서 이그젬플로 얻은 건 굴삭기입니다. 굴삭기. 굴삭기에는 다들 그 유압을 이용해 가지고 힘을 생성해내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버킷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피스톤 펌프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 소개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화력발전소 증기 터빈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신뢰성 또는 건전성 진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간단한 이그젬플 들고 왔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전남에 있는 회사를 한 군데 방문을 했었는데 최근 자율제조, 특히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율제조를 구현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받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서 만드는 제품이 트랙터인데요. 트랙터 다 아시죠? 그 농사 지을 때 밭 갈고 하는, 예전에 소 가지고 하던 거를 이제 트랙터 가지고 뒤에 쟁기 달아가지고 막 끌고 다니면서 밭을 매기도 하고, 풀도 갈아엎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 하는 그 트랙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트랙터를 이제 라인을 거쳐가지고 다 만든 다음에 그걸 맨 마지막으로 AGV라는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트랙터를 이렇게 밑에서 위로 쭉 들어올려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카트에 트랙터를 담아가지고 마치 저쪽 라인으로 이송하듯이 AGV를 가지고 옮기게 되는데 그 AGV를 쫙 이동해서 검사하는데 딱 옮겨다 놓고 그때 그 로봇 양쪽으로 로봇 팔이 2개가 비전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따다다다닥 카메라를 몇 개 찍고 양쪽으로 동시에 찍어가지고 그 검사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수행하는 항목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각각의 판들의 그 단차, 여러분들 자동차 처음 구매해가지고 이제 영면 오셔가지고 이제 차 이제 문제 없는지 이상 봐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이 판과 판 사이에 이음이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냐, 그 단차라고 하잖아요. 단차 간격이 일정하냐, 그걸 컴퓨터 비전을 찍어가지고 쫙 스캐닝 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트랙터에는 많은 그 유압 시스템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새고 있는지 안 새고 있는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볼트 너트, 이걸 조임을 측정을 하는데, 기계를 다해서 토크렌치를 가지고 이게 정밀하게 토크렌치를 가지고 딱 조이기도 하는데, 그게 하다 보면 볼트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가지는 걸 비전으로 딱
잡아내가지고 어디가 망가졌다, 또는 그 볼트가 끼워질 때 원래부터 망가져진 상태로 온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그래서 그러한 그 검사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구축해가지고 따다다닥 하는 그걸 보고 참 많은 걸 느꼈는데, 아, 인공지능이 이렇게도 활용이 될 수 있구나.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만약에 그렇게 검사를 자동화 시키게 되면, 이제 전남, 거기 사실 이제 제가 전남에 있잖아요. 광주에 있는데, 광주에서 뭐 근처 그 주변만 가더라도 거의 식당에서 서빙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 정도로 인력이, 젊은 인력들이 그런 그 일하기가 어려운데, 아, 그런 검사 시스템들이 AI를 이용해 가지고 하게 되면, 아, 진짜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도 보면 대부분 검사, 그리고 고장 진단, 건전성 예측과 같은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PHM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라고 하고 있고, 뭐 쉽게 얘기하면 고장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고장이 날지 예측하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PHM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뭐 좋다라는 거고요.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 플랜트 터빈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 저희가 요청을 받은 거는, 일단 이 시스템이 하나밖에 안 만든다고 합니다. 한 대. 우리 뭐 핸드폰 수십만 대 만들잖아요. 하나밖에 안 만든답니다. 그런데 고장 진단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아직 시스템이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한 3년 후에 만들 거랍니다. 지금 그럼 뭐가 있냐? 도면만 있다고 합니다. 도면도 지금 계속 수정 중이고. 그래서 뭔가 시스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컬렉션 해야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건전성을 평가하고 뭐 예측하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아예 대상체가 없으니까 데이터도 모을 수가 없고, 데이터 못 모으면 당연히 인공지능 모델 못 만들고 라고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이 설계 데이터가 있으니까, 보시면 이런 CAD 파일, 지오메트리와 머티리얼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 다음 대충 이런 선박들이 어떠한 해양 환경에서 작동할지는 지금까지 경험상 많이 쌓아온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국제 규격이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쌓여온 데이터들, 운영사에서 많은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해 보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없으면 학습 못한다. 그래서 진단 모델을 못 만든다.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런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지오메트리, 머티리얼, 오퍼레이팅 컨디션을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예, 활용 가능한 정보는 이런 도메인 지식, 시스템 형상, 재료물성, 경계 조건, 지휘 방정식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이 데이터들 충분히 다 활용해 가지고 굉장히 고충실도 데이터, 특히나 이런 고해상도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높은 신뢰도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러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하면 시간 오래 걸리고 돈 많이 든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좋은데 돈 많이 든다. 그래서 쉽지 않겠다. 그리고 이와는 반면에, 사실 제가 이게 원래는 굉장히 CAD 모델, 정밀한 모델이 있는데 이그젬플이라서 제가 그건 또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간단한 시뮬레이션 모델, 저희 연구실에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실제로는 정말 디테일한 그런 CAD 모델이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은 굉장히 해석하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진동을 이러한 단순한 엠피리컬한 이퀘이션을 가지고 표현도 가능한데, 만약 이러한 엠피리컬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싼 값으로 대량으로 데이터를 확보 가능하다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러한 시스템, 단순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도는 낮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타입의 데이터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고충실도 데이터, 굉장히 높은 신뢰도지만 소량만 생성이 가능하고, 하나는 경험적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낮은 신뢰도를 가지지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면, 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같이 합쳐 가지고 뭔가 학습할 때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많은 저퀄러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배운 어떠한 아이디어를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첫날, 둘째 날 배우셨잖아요. 트랜스퍼 러닝 할 때,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들겠다. 어떠한 뭐 스크래치 같은 구글 그런 그 검색 인터넷에 널려져 있는 그런 낮은 퀄러티의 이미지들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학습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 프리트레인 모델을 학습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퀄러티 데이터로 파인 튜닝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모델, 실제로는 저희가 이거 말고 굉장히 고정밀도 모델을 썼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단순하게 저희가 피저빌리티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걸 활용을 했고, 엔비디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언밸런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미스얼라인일 때, 오일 허가가 있을 때 이러한 그 올비 플랫을 제너레이션 했습니다. 올비 플랫이라는 것은 요 회전 축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 있죠, 축 중심. 이게 X축으로 진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Y축으로도 진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그 움직임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언밸런스가 있게 되면 이 회전 축이 돌아갈 때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미스라인일 때는 팔자 형태, 그리고 올홀이 있을 때는 이러한 두 개의 원이 겹쳐진 형태,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충 이러한 형상만 보더라도 이게 어떠한 고장 모드가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적 모델 기반 데이터 생성은 이러한 수식을 활용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forward, backward 이런 서클을 이용해 가지고 조합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상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high fidelity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엔비디 모델을 써가지고 이러한 4가지 고장 모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생성해냈고, 이때에 노말, 언밸런스, 미스라인, 오일 홀과 같은 거를 우리가 프라이머리 레이블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노말에서는 노말 요 상황만 존재를 하겠지만, 언밸런스 마찬가지로 언밸런스가 존재를 하겠지만, 미스라인에는 그 세부적인 또 고장 모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헤비 프리로드라든지 마일드, 앵귤러 미스라이먼트, 컴바인드 미스라이먼트 4가지 서브 모드가 존재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오일 홀에 대해서도 이러한 3가지의 고장 모드들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세부 모드가 존재를 하겠지만 저희가 이그젬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정도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브 타입이라고 저희가 서브 레이블이라고 명명을 했고, 이러한 그 4가지의 대표적인 고장 모드에 대해서 저희 프라이머리 레이블을 붙였고, 또 이러한 세부 모드에 대해서는 서브 레이블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하나, 서브 레이블 하나, 그 각각 2개의 레이블을 저희가 레이블링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2개의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모델을 학습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둘째 날 오전에 배우셨던 트랜스퍼 러닝 기억하시죠? 트랜스퍼 러닝. 우리 트랜스퍼 러닝에서 제일 쉬운 방법들은 트랜스덕티브 트랜스퍼 러닝. 그래서 파라미터 여기서 학습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저렴한 굉장히 싼 비용의 데이터를 가지고 엎어놓고 그냥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비싼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이 뒷부분만 풀어서 파인 튜닝 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하셨던, 다 배우셨던 그런 개념입니다. 자, 거기다가 한 가지 저희가 덧붙인 거는 앞서 보셨던 프라이머리 레이블이 있고 서브 레이블이 있는데, 그걸 각각 여기가 그 로스 펑션에 각각 2개의 로스 펑션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브 레이블이 앞에 대략적으로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그걸 학습하게 되면 정말 무질서하게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규칙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게 돼요. 피처 스페이스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할 때 처음에 인풋 단에서 쭉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단 쭉 넘어가면서 맨 마지막에서는 어떠한 그 구성을 기대를 하냐면, 어떤 특정한 바운더리, 그러니까 리니어 바운더리, 우리 클래스파이어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리니어 바운더리로 잘라가지고 왼쪽은 0, 오른쪽은 1. 그 구분하는 게 우리 ANN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맨 끝단에 리니어
하이퍼 플레인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하는 데이터들이 분리가 되게 그렇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이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돼 있으면 물론 우리가 유니버셜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 티어림에 의해서 이걸 굉장히 커브된 곡선으로 구분하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작업들이 오버피팅이 돼가지고 일반화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머리 레이블에서 막도록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서브 레이블이 있는데 걔들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프라이머리 레이블은 프라이머리 레이블끼리 이렇게 뭉쳐져 있는 이러한 형태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럼 이제 맨 마지막 단에서는 리니어 하이퍼 플레인으로 그냥 선만 쭉 꺼버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선만 여기 세로로 하나 그 다음에 가로로 하나 이렇게 꺼버리면 네 개가 딱 구분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로스를 2개를 썼습니다. 뭐 그런 거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되면 어떻게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가 클래스파이어를 복잡하게 레이어를 깊게 쓰고 하게 되면 구분을 하겠지만 결국에 이러면 오버피팅 돼가지고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로스를 2개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프라이머리 레이블을 잘 구분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서브 레이블을 잘 구분하기 위한 로스 2가지를 써가지고 저희가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해보게 되면 저희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주로 이 학습이 잘 됐냐 안 됐냐를 관찰하기 위해서 주로 살펴보는 게 이 피처 스페이스, 요 각각의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이 피처 값들이 어떻게 분포를 하냐를 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끝단으로 가까워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직선으로도 데이터들이 잘 구분하게 나와야지 그래야 학습이 잘 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데이터가 배치가 됐다라고 하면 뭔가 이 중간에 학습이 잘 안 됐다든지 또는 레이어 개수가 모자라서 학습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 끝단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값들을 시각적으로 많이 활용을 쳐다봅니다. 보시면 저희가 4개의 클래스가 프라이머리 레이블이 있는데 4개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버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데이터를 따와가지고 이 경계 사이 보시게 되면 언밸런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동그랗게 형상이 보이는 반면 미설라인 같은 경우는 약간 찌그러진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눈으로 봐도 요거와 요거를 사실 구분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이 데이터의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버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서브 레이블을 살펴봤을 때도 이 분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위쪽에 분포하고 있는 이런 것들,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게 되면 데이터들이 올빗 형태가 점점 꼬이는 형태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동그라미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팔자 형태로 바뀌는 그런 형태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어느 정도 학습이 잘 됐구나. 그리고 그 레이블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변화를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체크를 해보는 게 잘못된 데이터들. 이 모델이 100% 보통 잘 맞추는 것은 뭐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저는 특히나 맞추지 못하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 모델을 향상을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들을 살펴보고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수렴성 판단인데요. 뭐 항상 인공지능 모델이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써야지 충분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저희는 학습을 할 때 이러한 데이터들을 처음에는 일부만 활용을 하다가 점차 더 활용을 해서 파인 튜닝 작업을 거쳤을 때 얼마나 성능이 향상이 되냐. 그래서 이 컨버지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학습을 이제 멈추고 여기까지 정도만 데이터를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습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밸리데이션입니다. 저희가 이 과제를 하면서 실제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밸리데이션 할 방법은 현실상 없습니다. 예, 없는데 그래도 저희는 이 방법이 유효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테스트 베드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보셨던 그 시뮬레이션 모델과 하이 피델 데이터, 로우 피델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이걸 바탕으로 유효성 검증을 해봤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잘 나온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보실 부분은 이 정확도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 프리트레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87%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오버피팅이 돼가지고 100%까지 달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그걸 실제 실험에서 저희가 잘 맞는지 분석을 해보게 되면 한 90% 정도 이렇게 정확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로우 피델 데이터는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퀘이션을 가지고 만들어낸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면 뭐 진짜 100만 개, 1000만 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자, 그러면 그러한 그 저중심도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썼을 때 좋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실험 데이터와 굉장히 유사한 경향을 가지는 그러한 로우 피델리티 데이터를 저희가 의도적으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멀과 언밸런스는 당연히 다 비슷하고요. 미설라인을 보시면 이 팔자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 실제 실험에서도 팔자 형태, 물론 크기는 좀 작지만 이러한 형태를 얻고 있고 오일홀 같은 경우에도 이 두 번 곡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케이스 1이라고 두고 저희가 해봤고 그 다음에 케이스 2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실험 결과와는 많이 다른 그러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도적으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는 이 정도 정확도를 얻게 되고 파인 튜닝도 잘 나오고 이렇게 잘 얻은 반면에 실제로 우리가 맞춰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결과와 비슷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했을 때는 프리트레인 할 때와 파인 튜닝 할 때는 비슷한 오른쪽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었고 마지막으로 얻었을 때는 굉장히 요거보다는 훨씬 더 향상된 결과를 얻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지금 제가 리스트 다이버시티 굉장히 잘 맞지 않는 데이터 가지고 와서 한 거고 이건 잘 맞는 데이터 한 케이스만 들고 와서 한 거고 이때는 그 우리가 로우 피델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9개 로우 피델 데이터를 다 가져와 가지고 저희가 학습을 한 결과 실제 결과에서도 이거에 비해서는 다이버시티가 클 때는 굉장히 잘 맞춘다라고 해서 로우 피델리티는 데이터는 가능하면 여러 개 많은 타입을 쓰는 게 좋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의 결론은 저희가 데이터가 없을 때 학습을 어떻게 하냐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로우 피델리티 그런 저렴한 이퀘이션을 가지고 생성한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이 피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활용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굳이 실제 시스템에서 얻은 데이터가 없더라도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압 피스톤 펌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많이 얻은 경험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스템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특정 A라는 펌프가 있다고 합시다. A라는 펌프가 있고 B라는 펌프가 있는데 이걸 한 1년 정도 썼다라고 하면 A 펌프에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이제 그 모델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B 시스템에서 얻은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면 대부분 다 안 됩니다. 예. 펌프 A랑 펌프 B가 동일한 모델이고 같은 라인에서 생산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저희는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해보면 거의 잘 안 됩니다. 예. 또 내가 다른 분한테도 좀 여쭤봤는데 라인 A랑 라인 B에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그 모델을 라인 C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또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오버피팅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컬렉션 하냐, 데이터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어떤 식으로 이 모델을 학습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예,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 펌프 A랑 펌프 B,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펌프 1에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다음에 펌프 B를 맞춰라 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거의 19.5%? 예, 거의 잘 안 맞습니다. 잘 안 됩니다.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한 거는 펌프가 뭐 있다라고 하면 그 펌프, 예, 여기서 얻은 데이터, 이게 뭐 한 대일 수도 있고 두 대일 수도 있고 10대일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펌프를 맞추는 게 그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예. 그래서 모델은 같지만 서로 다른 그런 pom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안한 방법이고요. 이때는 보시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좀 익숙하시지 않으세요? 네, 두 번째 날 오전에 저희가 다뤘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를 로테이션 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어차피 로테이션 하나 뭐 원래 이미지나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그 이미지를 숫자의 행렬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걸 살짝 로테이션 하게 되면 숫자의 행렬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기반을 해가지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 피처 익스트랙션을 위해서는 오토 엔코더 했습니다. 첫째 날 저희가 오후에 배웠던 오토 엔코더를 활용을 해서 피처를 익스트랙션을 했고, 마지막으로 헬스 인덱스를 뽑아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오토 엔코더 구조는 저희가 약간 바꿨습니다. 처음에 오토 엔코더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엔코더와 디코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주어지면 그걸 리컨스트럭션 하는 게 오토 엔코더의 임무입니다. 그럼 이제 바틀렉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바틀렉을 우리가 작게 가져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피처들만 포함하고 있는 그런 레이턴스 스페이스를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정상 데이터 이 부분이 그냥 이 진동 신호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일정하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보통 사인파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사인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진동 신호가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 사인파의 조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걸 그냥 컨볼루션 레이어를 쌓은 게 아니라 이 FFT를 거쳐가지고 퓨리에 트랜스폼을 거쳐서 매그니튜드와 페이즈 정보로 나누고 트레이드너블 웨이트를 따로 둬가지고 이러한 모듈을 학습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그릇을 짰습니다. 네.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인공지능이 하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이 주어지면 알아서 이 부분을 자기가 알아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이러한 그릇을 만들어 줬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모듈을 여러 층 쌓아가지고 오토엔코더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인데요. 펌프 A에서 얻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펌프 B에서 얻은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이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A에 대한 거 얼마 가져오고 B에 대한 거 얼마 가져오고, 두 번째 날 오전에 배우셨던 것처럼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그걸 몇 도 회전시켜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다. 그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엄청 심플한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A, B에서 얻은 데이터를 서로 섞어가지고 저희가 엔코더에 집어넣어서 자기 지도 학습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토 엔코더를 학습을 시키게 되고요. 저희가 디코더는 버려버리고 엔코더만 가져와서 피처를 가져오게 되고, 피처가 멀티 디멘셔널 벡터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라노 디스턴스를 썼고, 정상과 그 다음 테스트하는 것과의 서로 그 차이를 이러한 인덱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함으로써 정상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걸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피스톤 펌프에 대해서 했었고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모드가 보시는 것처럼
예,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클리어런스, 요 마모에 의해서 이게 깎여서 나가게 되는데 요거에 의해서 진동이 커져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장 모드를 저희가 예측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뭐 조건은 다음과 같고요. 네, 그래서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잘 된다라는 건데 왜 잘 되냐? 특히나 인공지능에서는 여러 가지 모듈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모듈들의 각각의 역할들이 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많이 합니다. 저희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고 그냥 오토엔코더와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그리고 노멀라이즈 오토엔코더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을 좀 비교를 했었고 그 다음 프리퀀시 어웨어 컨볼루션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한 그 아까 페이즈와 매그니튜드를 분리해서 퓨리어 트랜스폼을 한 그러한 구조를 저는 프리퀀시 어웨어 컨볼루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모듈을 추가한 오토엔코더랑 비교를 했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진행한 그 모듈을 붙인 그러한 모델을 써가지고 해보니까 이 정도의 정확도가 향상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던 방법들, 단순한 방법, 오토엔코더와 FDR을 쓴 경우랑,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포즈한 방법을 쓰게 되면, 프로포즈한 방법이 뭐 잘 나온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그 퓨리어 트랜스폼 다음에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로 분리한 그러한 모듈을 활용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레이턴스 스페이스 상의 값들을 뽑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인풋 단에서의 결과와 그 다음에 아웃풋 단에서의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 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 레이어를 점차 거쳐가지고 저희가 점점 딥하게 들어가게 되면 세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레이어를 들여다보게 되면 정상일 때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디그레이데이션이 일어난 샘플을 살펴보게 되면 그 아웃풋 단에서 원래 인풋이 이 정도였었는데 아웃풋에서 특정한 프리퀀시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좀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많이 열화가 된 샘플을 비교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앰플리튜드가 좀 더 높아지는 그러한 경향성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1500Hz 이하의 에너지 대역에서는 그 에너지가 점차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었고 2000에서 4400Hz 대역에서는 그 에너지가 좀 더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런 그 원인에 대해서 왜 에너지가 늘어나고 줄어드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거친 다음에 에너지를 실제 한번 좀 계산을 해보고 실제 샘플과 비교를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이 연구에서는 퓨어리 데이터 드리븐적인 접근으로만 결론을 지었다는 게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이네요. 예, 저희가 5시 전에는 마친다라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전성 진단으로는 사실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장났냐 고장나지 않냐라고 하면 이제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수리를 할까 말까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한다면 언제 할 건지 지금 당장 할 건지 아니면 일주일 있다 할 건지 한 달 있다 할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때 특히나 이제 전기 터빈 같은 경우에는 그 부품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걸 미리미리 부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다라고 하면 언제 고장 날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저충실도 열화 데이터 그 다음에 고충실도 열화 데이터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모델을 만들었고 뭐 이런 신경망 활용했습니다. 활용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잘 만들었고 여러 가지 뭐 좋은 거 많이 집어넣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런 신경망을 구성을 해서 레지듀얼 인풋을 써서 저희가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스킵 커넥션 쓰잖아요. 그런 스킵 커넥션을 응용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고 여러분들 아마
레지넷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단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기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썼고, 이런 그 모델을 만들게 되면 저희가 저충실도 데이터와 고충실도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을 해서 예측하면 더 잘 된다라는 겁니다. 저충실도 데이터만 쓰는 것보다 또는 고충실도 데이터만 쓰는 것보다 둘 다 합치면 더 잘 된다.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측을 지금 하고 있고, 곡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맞춰갑니다. 그래서 고충실도 데이터가 한 6, 7개 들어오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RUL 값이 정확한 값을 수렴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아마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많이 배우셨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 토픽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연구에 잘 활용할 수 있고, 지금 보시면 뭐 별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좋은 저널에 다 퍼블리시한 내용들이라서 여기서 배웠던 내용만 잘 가셔서 활용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한두 가지 정도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들 이제 마음이 급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배우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인공지능의 세계는 상당히 넓습니다. 2박 3일 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아마 더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아마 더 공부를 하시면 더 많은 좋은 내용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2박 3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때까지 잘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